발표할 논문은 Focus for Dense Object Detection이라고 해서 이제 레티나넷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모델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ICCV 2017에 출판된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그냥 논문 목차 순서에 따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레티나넷의 키 아이디어를 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포어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의 극단적인 클래스 불균형을 로스 펑션의 변형을 통해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키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네, 레티나넷의 컨트리뷰션은 이제 기존의 원 스테이지 디텍터의 문제였던 클래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포컬로스를 제시합니다. 포컬로스를 사용한 학습으로 이제 원 스테이지의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투 스테이지 디텍터보다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라는 게 주요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래에 있는 이제 그림이 논문에서 나오는 이제 레티나넷의 약식 구조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클래식 오브젝트 디텍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오브젝트 디텍션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왔는지 논문에서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초기에 이제 레넷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미지라는 엠리스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CNN 연산을 통해서 이제 이게 CV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처음에 제시를 해주는데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CNN이 발전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그랑 인테그랄 채널 피처스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의 형태나 질감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이 그림들이 이 두 모델의 아웃풋 예시인데 보면 이제 객체 그레디언트 히스토그램이란 걸 통해서 이렇게 객체의 약간 외형 같은 거를 추정해내는 그런 식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객체의 형태의 로버스트한 DPM 기반의 모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왼쪽에 보시면 차랑 사람에 대해서 디텍션을 하게 되고 오른쪽에 그 액티베이션 맵을 보면은 이제 차와 사람의 활성화가 잘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딥러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이 발전을 하다가 알렉스넷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딥러닝 기법으로 CNN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 비전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제시가 또 되면서 투 스테이지 디텍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투 스테이지 디텍터와 원 스테이지 디텍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투 스테이지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위전 프로포절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받게 되면은 먼저 위전 프로포절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사용을 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높은 정확도랑 느린 속도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RCNN 기반의 모델들이 이 투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원 스테이지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프로포절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동시에 한 번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투 스테이지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낮지만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전에 배운 이제 욜로 혹은 아니면 SSD 같은 계열의 모델들이 이 원 스테이지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봐서 이제 Fast RCNN이라는 대표적인 투 스테이지 모델이랑 욜로라는 이제 대표적인 원 스테이지를 보면은 이제 Fast RCNN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피처맵을 구하고 이제 RPN으로 프로포저를 구한 다음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욜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정 없이 단순히 컨볼루션 연산만을 통해서 한 번에 객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객체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 스테이지랑 투 스테이지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이제 이전 프로포저를 한 번에 하냐 아니면 따로 진행을 하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또 주로 보고자 하는 게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랑 로버스트 이스티메이션인데요.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는 이미지 내에서 객체는 소수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을 나눠서 객체를 탐지하는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이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클래스 임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이나 아니면 컴플렉스 샘플링, 위어드 스킴 등을 활용을 해서 해결을 했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로버스트 이스티메이션이라고 이제 큰 오류를 가진 예제의 로스를 낮추기 위해서 이상치의 기여도를 낮추는 허버로스라는 거를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이제 원 스테이지에서 사용하는 이런 빈
같은 거를 빈에 따라서 앵커 박스 생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실제 이미지에서 대부분의 부분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돼서 객체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제 이지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객체가 있는 포어그라운드를 하드 그리고 파지티브 example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백그라운드가 포어그라운드에 비해서 앵커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레티나넷은 이런 이전에 있었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로스 펑션을 수정을 하는 것만으로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실 이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릴레이티브 워크 중 하나일 것 같은데,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스 포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해서 FPN이라는 모델의 논문이 있습니다. FPN을 제가 논문에는 따로 언급돼 있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레티나넷의 아키텍처 구조가 이 FPN을 사실 거의 다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레티나넷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가져왔고요. 먼저 이제 피처 피라미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피처 피라미드를 좀 더 시각적으로 잘 표현을 해놓은 건데,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게 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사이즈의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객체도 있고 작은 객체도 있는데, 이걸 한 가지 스케일의 이미지에서만 보게 되면은 모델이 이거를 다양한 크기를 잘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모델이 학습할 때도 다양한 크기의 이미지를 같이 학습해야지 다양한 크기에 좀 강건하게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방법이고요. 이제 클래식한 피처 피라미드 방법은 실제 인풋 이미지를 스케일을 다양하게 줄여가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다시 모델이 예측을 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이제 논문이 나와 있는 건데, A에 있는 피처라이즈드 이미지 피라미드가 이제 왼쪽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피처 피라미드가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B가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CNN 모델이 되겠습니다. 인풋 이미지를 통하고 컨볼루션을 해서 나온 최종 피처 맵을 프레딕션에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 있던 많은 정보들을 손실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C는 이제 컨볼루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진행한 후에 마지막 피처 맵만 쓰는 게 아니고 각 레이어에 있는 피처 맵을 모두 각각 프레딕션을 해서 결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C고, 우리가 전에 얘기가 나왔던 SSD 기반의 모델들이 이 C번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는 무엇이 다른가라고 봤을 때 이 마지막 D에 있는 그림인데요. 똑같이 컨볼루션을 진행하게 되고 각 피라미드의 값을 모두 프레딕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 진행을 하게 되면은 고차원 더 나중에 레이어가 될수록 고차원 정보를 획득을 하고 레졸루션은 작아지게 되지만, 아래에 있는 피처 맵들은 저차원의 정보를 가지려면 큰 레졸루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적당히 섞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상위 레이어에 있는 값과 아래 레이어에 있는 값을 더해주는 방향으로 다시 피처 맵을 재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레이어에서 프레딕션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아키텍처를 정확하게 보자면 이제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고요. FPN은 이제 레즈넷을 기반으로 백본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제 항상 해상도는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여기 첫 번째 레이어가 사실 생략돼 있는 건데, 이미지가 들어온 다음에 사실 2분의 1 해상도랑 그리고 64 채널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에 256, 8분의 1에 512 이런 식으로 레졸루션이 작아지는 바텀업 패스웨이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텀업 패스웨이가 지나면 이제 탑다운 패스웨이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C2부터 C5까지 있죠. 이게 어떻게 연산이 되는 거냐면, 맨 위에 있는 다섯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피처 맵은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256으로 차원을 축소를 해주고요.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레이어들은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진행한 다음에 자신의 위에 있는 레이어의 업스케일링을 한 값과 엘리멘트 와이즈 덧셈을 통해서 연산이 됩니다. 한마디로 C5를 이제 두 배로 업스케일링해서 해상도를 맞춰주고, 왼쪽에서 넘어온 컨볼루션의 값과 더해서 C4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C2부터 C5를 이제 3x3 컨볼루션 두 번을 연산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피라미드 피처 2부터 5를 만들어서
이제 이걸 모두 예측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포컬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컬로스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크로스 엔트로피랑 밸런스드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겠는데요. 스탠다드 크로스 엔트로피는 우리가 흔히 아는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저희가 PT를 정의를 하는데 어, Y는 이제 클래스 값이어서 클래스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클래스가 1이면 P 아니면 1 마이너스 P의 확률을 가진 거에 대해서 PT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로그 PT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도 역시 항상 생기는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밸런스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존에 있던 크로스 엔트로피에 알파 t라는 값을 곱해주게 됩니다. 이 알파는 이제 클래스가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어떤 클래스 간의 비율을 조정을 해주는 값이고요. 아래 식에 따라서 알파 t가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선이 우리가 흔히 아는 크로스 엔트로피 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x축이 이제 pt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0.6 이상의 값을 보면은 파란색 선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예측을 한 것들에 대해서 로스가 작지 않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클래스 불균형을 갖고 있는데 예측하기 쉬운 건 백그라운드인데 이 백그라운드가 매우 많게 되면은 어, 아무리 이 로스가 작다고 하더라도 이제 포어그라운드의 로스 값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제대로 학습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포컬로스를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논문에서 사용하는 건 알파 밸런스드 포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밸런스드 크로스 엔트로피에다가 이제 포컬로스의 개념인 모듈레이팅 팩터를 추가를 해주게 되는데 이 모듈레이팅 팩터가 저 중간에 있는 1-PT의 감마승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감마는 양수의 값을 갖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다시 보면은 이 감마 값에 따라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변형한 이제 포컬로스의 로스 펑션이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값을 가지는가에 대한 그래프인데 이제 감마가 0이 되면은 그 기본적인 크로스 엔트로피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져 있고 보시면 감마의 값이 커질수록 이제 강한 확신을 가진 이제 예측들의 로스 값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컬로스의 속성을 보면은 예측하는 확률이 0으로 가까워질수록 모듈레이팅 팩터가 1에 가까워지겠죠. 왜냐면 1-PT라는 수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로스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PT가 이제 1에 가까워지면 한마디로 좀 쉬운 문제여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모델이 예측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듈레이팅 팩터는 0에 가까워져서 사실상 그 예제에 대해서 로스가 0에 거의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포커싱 파라미터인 감마는 쉬운 예시가 낮춰지는 비율을 부드럽게 조절한다. 라고 돼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감마를 0부터 0.5, 1, 2, 5까지 이렇게 증가시켜서 실험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래프가 바뀌지 않고 점차 점진적으로 바뀌는 걸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레티나넷 디텍터 또 이제 레티나넷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레티나넷은 이제 FPN 백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이 레지넷과 FPN을 사용을 해서 어, 모델이 구성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던 FPN이랑 조금 다르게 피라미드 3에서 피라미드 7까지의 레벨을 가진 FPN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점이 각 피라미드 레벨마다 1대2, 1대1, 2대1의 종횡비를 가진 앵커를 사용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다양한 스케일의 앵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2의 0승 그리고 2의 3분의 1승, 2의 3분의 2승의 앵커를 추가적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 공간 위치마다 9개의 앵커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앵커를 통해서 32에서 813 픽셀의 스케일 범위까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헤드 부분인데요.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션을 하기 위해서 헤드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헤드는 이제 각각 피라미드 레벨마다 모두 적용이 되게 되고요.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라미드 레벨마다 앵커 및 객체 클래스마다 객체가 존재할 확률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의 C 채널의 피처맵을 받아서 4번의 3바이 3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3바이 3의 K 곱하기 A 채널 수를 가진 컨볼루션을 한 뒤에 시그모이드로 이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KA 채널인 이유는 이제 K가 클래스 개수고요. A가 앵커 개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모든 피라미드 레벨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은 파라미터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리그레이션 서브넷에서는 각 앵커로부터 근처의 GP박스에 가까워지기 위한 빅박스의 좌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 레벨의 C 채널의 피처맵을 4번의 3바이 3 컨볼루션 레이어랑 렐루를 지나고 나서 또 역시 3바이 3의 4A 채널인 컨볼루션을 해서 XYWH 좌표값의 회귀 예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 논문에서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없어서 제가 좀 찾아보다가 제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풀 아키텍처를 이렇게 그려봤는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백본으로 레지넷을 사용하고 백 부분으로 FPN을 사용한 다음에 마지막 헤드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레지넷 백본에서는 이미지 컨볼루션 블럭을 지날 때마다 해상도는 반으로 줄고 피처맵의 개수는 이제 2배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48개의 피처맵까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에서 7 피라미드를 사용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컨볼루션 원래 FPN은 컨볼루션 2부터 사용을 하는데 이걸 버리고 컨볼루션 3부터 5까지를 채택을 해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진행을 해서 기존에 있던 FPN과 같은 방식으로 C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C를 또 다시 FPN의 방식을 사용을 해서 P3, P4, P5를 만들어 주고요. 이제 P6랑 P7은 P5에서 3바이 3 컨볼루션을 진행을 해서 만들어 주고 이제 P7은 렐루를 적용한 다음에 3바이 3을 해서 다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들어온 피라미드 레벨들에 대해서 각각 헤드를 진행시켜서 이제 각 피라미드 레벨마다 아웃풋을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나온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된 값들에 대해서 이제 로스를 모두 더해서 역전파를 통해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인퍼런스의 경우에는 여기에다 이제 NMS를 통해서 좀 객체를 줄여가지고 최종 아웃풋을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인퍼런스랑 트레이닝의 설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인퍼런스에서 이제 디텍터의 신뢰도 인기값을 0.0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FPN 레벨당 최대 1000개의 상위 점수 예측 박스를 인코딩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연산량이 많아지면 또 인퍼런스 하는데 길어질 수 있어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고 이제 모든 레벨에 대해서 병합을 한 뒤에 0.5 인기값을 가진 NMS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컬러스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결과값을 보는 것 같은데 감마는 2일 때 제일 잘 작동한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감마는 0.5에서 5 사이일 때 상대적으로 좀 강건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가 증가함에 따라서 알파가 약간 감소해야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감마는 2, 알파는 0.25일 때 모델이 잘 동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델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이제 사전 학습된 레즈넷 50 FPN이랑 레즈넷 101 FPN을 사용을 하고요. 이전에 없었던 FPN에 추가된 레이어는 기존 FPN 논문에서 하던 방식대로 초기화를 해주고 이제 서브넷의 최종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는 바이어스는 0 그리고 시그마는 0.01인 가우시안 분포를 통해서 초기화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최종 레이어의 편향을 마이너스 로그 파이분의 1 마이너스 파이로 초기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너무 클래스 임밸런스가 심해서 모델이 학습이 처음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어 개념을 도입해서 파이는 0.01 정도로 설정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합니다. 그 옵티마이제이션 설정은 이제 옵티마이저는 8개의 GPU에 동기화된 SGD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모멘텀은 0.9로 하고 배치 사이즈는 16, 러닝 레이트는 0.01 그리고 총 90의 폭을 훈련을 하는데 60이랑 80의 폭일 때 15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은 이제 오리지널 필리핑만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웨이트 디케이는 0.0001, 그리고 트레이닝 로스는 이제 어, 빅박스에 대해서는 이제 스탠다드 스무스 에런 로스를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이제 여기다가 포컬 로스의 값까지 더해서 최종 트레이닝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는 600 600 픽셀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반드시 이 사이즈만 되는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실험 세팅을 보면은 코코 트레인 발리데이션 35K 분할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80K 이미지 트레인이랑 40K 이미지의 발리데이션 분할해서 무작위로 선택된 35K 이미지의 합집합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미니멀 분할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니멀 분할은 이제 남은 OK 발리데이션 이미지를 얘기를 하고 이제 테스트 데브 분할에서 코코 AP를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전에 밸런스드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알파 값에 따라서 어떻게 성능이 변하는지 보면은 이제 대체로 오를수록 성능이 좋아지다가 이제 0.75에서 0.9로 넘어갈 때 이제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지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값은 좀 적당한 게 괜찮은 것 같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요. 포컬러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감마가 2.0 그리고 알파가 0.25일 때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포컬러스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위에 보이는 그래프는 학습된 레티나는 모델에 대량의 무작위 이미지를 적용을 한 다음에 약 10의 7승계 음성 데이터와 10의 5승계 양성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 확률을 샘플링 한 다음에 그거를 각각 양성이랑 음성으로 분리하고 로스를 1로 정교화해서 그린 CDF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이 포어그라운드 이그샘플이고 오른쪽이 백그라운드 이그샘플인데 이제 포어그라운드 샘플의 경우엔 비교적으로 감마 값에 대해서 유사한 값을 보여주는데 왜 네거티브 샘플은 이제 감마 값에 따라서 극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 값이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유효하게 적용을 한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앵커 박스의 개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실험을 해봤는데 대체로 6개에서 9개일 때가 성능이 제일 좋았다. 해서 논문에서는 9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냥 이쪽이 레진의 깊이이고요. 여기가 학습하는 데이터 해상도인데 뎁스랑 스케일을 변화함에 따라서 성능 그리고 이제 학습되는 시간을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투 스테이지 모델들 기존에 소타를 달리고 있던 투 스테이지 모델을 레티나넷이 압도했다. 원 스테이지 모델로 이 성능을 이겼다라는 게 제일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클래스 불균형이 원 스테이지 디텍터가 투 스테이지 디텍터의 성능을 넘기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다. 그래서 기존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수정한 포컬로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고 결과적으로 투 스테이지 디텍터의 성능을 뛰어넘었다라고 논문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이렇게 되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